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부터 14단원 채권에서 배웠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14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권 14단원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화폐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이 어떤 통장에 1,000만 원을 저금을 해놨다. 이제 그리고 까먹고 지금 생각이 났다라고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이자 붙은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그 돈이 1,000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화폐는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4번부터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14.6에 있는 피겨 14.6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프리미엄 본드, 이제 그리고 디스카운트 본드로 각각 발행되는 경우에 이제 최종적인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었죠.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쿠폰을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미엄 발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100으로 딱 발행이 된 게 아니고 한 140 몇으로 발행이 된 거니까 프리미엄 발행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프리미엄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만기가 예를 들어 여기처럼 30년인데 항상 이게 지금 100보다 넘는 가격, 액면가보다 높는 가격에 팔리냐?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한 만큼의 어떤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적은 쿠폰을 줘서 발행되게 되는 디스카운트로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한 50 몇 퍼센트, 그러니까 액면가의 한 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 500 몇 달러에 발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디스카운트로 발행된 채권은 항상 액면가보다 싸냐? 이제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와 같은 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만기로 가게 되면서 점점점 액면가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리턴입니다. 내가 얼마 투자해서 이걸로 얼마 벌었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50만 원을 투자해서 이제 이게 100만 원이 됐어. 이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게 100만 원 됐지. 근데 내가 처음에 50만 원 투자했지.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끝에까지 이게 그걸 가봐야 돼. 내가 이걸 얼마에 팔지 내가 그때 가봐야 아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전 시점에서는 이게 모르는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제 예측만 할 수 있는, 추측만 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피겨 14.7번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30년, 그리고 제로 쿠폰 본드이면서 지금 시장 이자율은 10%인 경우입니다. 이제 제로 쿠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채권에 대한 쿠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맨 처음에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자까지 쳐서 더 비싸게 갚는 방식이 제로 쿠폰 본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만기가 긴 30년인 제로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한 60, 70 몇 달러 빌린 것이 이제 30년 후에는 1000달러로 갚아야 된다. 이제 그런 방식이 이 제로 쿠폰 본드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얼마 안 되는 금액, 뭐 60 몇 달러, 70 몇 달러가 30년 만에 1000달러로 이렇게 확 커진 거는 지금 요 경우에는 10%라는 굉장히 큰 이자율을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지금 요즘에는 이자율이 뭐 1%, 뭐 은행에 돈을 맡겨놔야 뭐 1점 몇 프로, 뭐 요런 수준이니까 이제 지금 이 피겨 14.7번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막 크게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5단원으로 넘어가서는 채권과 관련한 리스크, 그런데 그 채권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한 리스크를 크레딧 리스크 혹은 디폴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안전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채권으로서 돈을 빌려줬어.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러한 경우에는 크레딧 리스크 혹은 디폴트 리스크가 거의 없다. 뭐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가 거의 0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이스 라인으로 해서 그거 대비 더 위험한 어떤 회사 아니면 국가일수록 크레딧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채권 발행할 때는 굉장히 안전한 회사였어. 막 자금도 빵빵하고 막 물건도 잘 팔리고 하는 회사였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크레딧 리스크가 낮은 회사였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할 때에는 채권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그 등급을 보고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채권의 등급을 매겨주는 회사들을 Credit Rating Companies, 줄여서 Rating Companies, 신용평가 회사, 신용평가사, 우리나라 말에는 더 줄여서 뭐 신평사, 뭐 그렇게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스, S&P, 피치 같은 회사들이 3대 메이저 회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그다음에 서울평, 신용평가 그렇게가 메이저 회사들이라고 부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의 등급은 트리플 A부터 뭐 더블 A, 뭐 싱글 A, 뭐 트리플 B, 뭐 더블 B 이렇게 쭉쭉쭉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등급이 요 트리플 A 등급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요거였죠. 그래서 트리플 B 등급까지는 거기까지는 투자 등급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보다 미만인 등급을 받은 채권의 경우를 스페큘레이티브 그레이드 본드 혹은 정크 본드 혹은 하이힐드 본드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스페큘레이티브 본드, 정크 본드, 하이힐드 본드 다 같은 말인데 요런 애들의 경우에는 까딱하면 돈 떼일 수 있을 그런 위험이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채권에 투자를 해서 중간에 돈 떼이지 않고 잘 받으면 당연히 높은 수익률이 났겠죠. 중간중간에 쿠폰도 많이 줬을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요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좋은 채권들은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쿠폰이 낮을 거고 이렇게 투기 등급 채권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지급되는 쿠폰이 크겠죠. 그렇게 크게 지급을 해야 겨우 투자를 할 수 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채권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4가지, 5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봤었죠. 커버리지 레이시오는 뭐 나누기 뭐였냐면 어떤 회사가 매 연마다 지불하는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 회사가 번 돈,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계산 값이 작을수록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커버리지 레이시오는 작을수록 안전한 회사라고 했고 레버리지 레이시오는 이렇게 분자에다가 빌린 돈, 분모에다가 자기 자본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레버리지 레이시오의 경우에도 작을수록 좀 빌린 게 너무 과하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퀴디티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자에다가
유동 자산, current asset, 그 분모에다가 유동 부채, current liability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liquidity ratio의 경우에는 높을수록 회사가 유동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 쌓여 있는 게 뭐 1,000만 원보다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도 지금 당장 뭐 긴급하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좀 많은 게 뭐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지금 무슨 그 지금 운하에 지금 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갑자기 무슨 물류가 마비됐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당장 현금을 들고 있어야 지금 뭐 물건이 안 팔리더라도 직원들 월급도 주고 관리비도 내고 빌딩 임대료도 냈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회사가 유동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가지고 있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요 리퀴디티 레이시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profitability ratio도 참고할 만한 지표다라고 했죠. 이제 이 profitability ratio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ROA를 살펴봤었죠. 총 얼마의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를 벌었지라고 하는 거를 RO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자산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냈을수록 그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cash flow to debt ratio라고 하는 것도 뭐 같은 대비 더 풍부한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을 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14.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등급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일수록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수치가 뭐 낮아진다던가 아니면 높아진다던가 하는 요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에드워드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ROE라는 지표와 Coverage Ratio라고 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이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확률, 디폴트 리스크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ROE를 기준으로 얼마 이상은 회사가 잘 살아남더라, 아니면 그 이하는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딱 컷 오프, 어떤 딱 잘리는 값을 기준으로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를 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요런 애들, 그래서 안 맞는 애들도 있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긴 할 수 있지만 꼭 들어맞지는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개발을 한 것이 요 알트만의 G스코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요런 어떤 그 회계적인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최종적인 G값이 만약에 1.23보다 작게 나오면 굉장히 이 회사는 부도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2.9 이상이면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3과 2.9 사이면 잘 모르겠다.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알트만의 G스코어 지표입니다.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 이 채권의 계약서, 본드, 인덴추어에 모두 다 자세하게 명시가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도 보험 약관이라는 거가 굉장히 깨알만한 글씨로 다 써있죠. 우리 체크카드 하나 가입할 때에도 신경 써서 읽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상품 설명서, 체크카드 상품 설명서 아니면 약관 같은 거를 주죠.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럴 때 한다라고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채권의 경우에는 본드 인덴추어가 되겠습니다. 싱킹 펀드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싱킹 펀드였죠. 나중에 만기 때 갚을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중간중간에 미리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해둬라라고 하는 게 요 싱킹 펀드였습니다. subordination clause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까지는 채권을 통해서 발행해서 돈 빌렸는데 내 뒤 사람한테는 더 채권 발행해서 더 돈 빌리지 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 subordination clause였습니다.
지금 막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더 빌린다 하면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전의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위험하게 되겠죠. 점점 더. 저 회사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지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subordination claus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비던드 리스트릭션은 말 그대로 이제 이 회사가 순이익이 얼마만큼 단기 순이익이 낮더라도 이제 좀 나한테 채권 다 갚을 때에는 만기 될 때까지는 배당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자제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디비던드 리스트릭션 조항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 담보 없이 그러니까 디벤처 본드 혹은 unsecured로 무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은 무담보로도 워낙 회사의 어떤 이름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무담보로 채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담보를 잡고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콜레터럴 담보를 잡고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4.5단원에서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YTM이 promised YTM이 있고 이 회사의 디폴트 가능성을 고려한 expected YTM은 이 promised YTM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피겨 14.11번을 통해서 이제 가장 그 위험한 등급인 하이일드 이제 여기 지금부터 BAA 등급과 가장 높은 등급이 좋은 트리플 A 등급의 채권 평균의 어떤 일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7년에서 2009년에 하이일드 그리고 BAA 등급을 위주로 이제 굉장히 일드가 높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채권의 등급이 안 좋을수록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부담을 해야 겨우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채권 채무자의 등급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경기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S와 CDO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CDS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가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채무자가 이 CDS를 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채권의 쿠폰 중간중간의 쿠폰을 조금 덜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식이 이 CDS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CDS는 회사채가 발행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국채가 발행될 때 소버레인 뎨, 국채가 발행될 때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DO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만든 시니어 트렌치, 뭐 메자닌 트렌치, 그리고 에쿼티 트렌치 이렇게 어떤 순위에 따라서 요곳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CDO였죠. 그래서 요 시니어 트렌치의 경우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돈을 받기 때문에 요 시니어 트렌치가 가장 안전하고 메자닌이 그 다음 안전하고 이제 에쿼티 트렌치가 가장 덜 안전한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DO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모기지 담보부로 발행된 CDO, 모기지 백들 CDO에서 모기지로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요 최종적인 CDO에 투자한 요 트렌치에 투자한 사람들도 돈을 못 받게 되어서 줄줄이 모두 다 위험에 빠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4.5까지 해서 채권에서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식, 파생상품 뭐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이제 가장 처음 요 채권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해 보았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다음 나오는 부분들을 또 이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